김정은 체제 들어서 북한의 권력 지용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2인자로 꼽혔던 최룡해가 인민군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 노동당 비서로 좌천됐고 황병석 아군부 1인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일 영도 체제인 북한에서는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김정은의 인사 방식과 북한의 권력 지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는 최룡해가 사라졌다, 숙청설이냐, 견제설이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데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김기남이나 최태복 당 비서보다도 뒤에 호명이 됐어요. 네네. 이 공식적인 서열에서 상당히 뒤로 밀려났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서 노동당 비서로 이번에 이제 호칭이 됐고, 김기남, 최태복 비서보다 이제 그 뒤에 호명이 됐다는 것은 그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그 좀 축소되는 쪽으로, 특히 군 쪽에서의 역할은 완전히 정리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숙청은 아니고 견제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최룡해 비서가 실질적으로 이제 권좌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권력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리 이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군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역할이 이제 강하게 강조가 됐다면 이제는 그의 역할이 이제 정리가 되고 본연의 그 과거의 역할, 특히 근로단체 담당 비서였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전의 역할로 다시 롤 빼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당 비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노동당 비서는 이제 북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인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노동당 비서는 당의 이제 정치국이 이제 가장 중요한 당의 그 기구라고 봐야 되는데 정치국에서 그 결정된 사항들을 내각이나 국가기관 전반에 실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당내에서 실무적인 역할의 총책임자다, 분야별 책임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로단체 담당 비서는 북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회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이랄지 또는 여성 동맹이랄지 또는 농업 근로자 동맹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동자 근로자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근로단체 담당 비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최룡해가 건강 악화설이 좀 있었어요. 이거를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최룡해의 역할과 비중은 어느 정도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역시 이제 최룡해 비서의 역할은 그 축소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룡해 비서가 지금 이제 그 당 쪽에서 중요한 군 관련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국방위원회에서 최룡해의 역할이 있고 또 당내에서도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역할들을 그 지속하면서 비서로서의 역할로 조정이 됐느냐라고 본다면 최룡해 비서의 역할은 상당히 여전히 건재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그런 당내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이 됐느냐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뀌게 된 황병석 총정치국장 초구속 승진을 거듭했는데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황병석 총정치국장은 김정은 시대에 지금 떠오르는 스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황병석가 지금 이제 차수에 임명이 됐는데 북한의 이 기존의 차수는 딱 6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7번째 지금 최룡해 그 황병석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체제에 처음으로 올라온 차수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이제 그 당내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했습니다. 당의 조직지도부는 노동당에서 가장 핵심 인물들이 그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당의 조직, 인사 이걸 담당하는 부분이고 황병석의 역할은 그동안 군 쪽의 인사를 당에서 그 관철시키는 당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에 초고속 승진했다. 그것은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측근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측근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 네.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최룡해든 뭐 황병서든 과거 장성택 같은 권력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인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예. 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이번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임명은 결국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내 직할 통치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황병서의 역할은 총정치국장의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기보다는 그 역할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과거에 최룡해 비서의 역할을 보면은 상당히 그 다양한 차원에서 역할이 이루어졌거든요. 중국도 특사 자격으로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부여됐는데 그러한 역할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에게는 상당히 제한적 역할로 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장성택 행정부장도 상당히 리베로 같은 역할을 했지만 예. 황병서의 역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유일 지도체제, 직할 통치체제로 가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그 제한된 역할, 이 부분의 그 공간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인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 이게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 인사 스타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치 체제가 예. 그 1인 중심의 직할 통치 체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 흔히 수령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내에서 그 통치의 방식 자체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가는 방식이고 그동안 사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최룡해랄지 또는 장성택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역할들이 정리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완전히 진입하는 뭐 그러한 모습을 이번에 인사에서 좀 그 모습을 박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군의 3대 실세라고 하죠. 총정치국장, 그리고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세 자리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본다면 중앙 권력으로 집중되는 어떤 시기에 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네. 밖에서 볼 때는 조금 자리가 잡히지 않은 거 아니냐. 권력 구조가 아직 좀 불안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불가피한 측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예. 사실상 가장 중요한 그 인사 분야는 당보다는 군입니다. 군이겠죠. 왜냐하면 예. 이제 모택동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군내 역할이 얼마만큼 안정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의 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군의 주요 인사들의 교체는 김정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교체 인사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인물들을 그 정리해내고 새로운 인물들로 체제를 구축하면서 예. 군의 그 김정은 표 군대를 만드는 이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 권력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요. 이 체제가 네.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중국군이 북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이게 북한 측에 좀 상당히 충격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북한에 대해서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중국 최고 지도부는 아주 신중하고 예. 면밀하게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김정은 체제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자기 체제를 구축해 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역시 그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또는 한반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 대외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한 일환으로 아마 그러한 북한의 어떤 내부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에 하나로서 네. 그런 북한의 모습들을 보는 중국의 입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과거부터 중국은 역시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 놓고 예. 그런 상황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시나리오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북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북한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여전히 그런 북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도 이제 상당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고
중국에 강하게 항의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이 중국이 북한의 어떤 공군이 드러난 위성 사진을 공개한 것과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도 예.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간에 북한을 뭐 외교적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압박하는 뭐 의도가 있지 않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예.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역시 이제 그 지금 4차 핵실험의 예. 가능성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예.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군부 또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득과 압박 뭐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러한 중국이 북한 내부 상황 특히 급변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을 네. 보여주는 것은 예.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핵실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중국 측이 어쨌든 간에 지금 핵실험을 가지고 북한이랑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했던 4월 30일은 지났습니다. 네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얘기했어요. 뭐 핵실험은 시효가 없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후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과연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 건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카드는 아마 당분간은 그 포켓 속에서 아마 만지작거리는 예. 그런 행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 핵실험은 하는 순간 그 카드는 버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하기까지의 이 과정에서 그 외부 세계에 대한 그 설득 또 외부 세계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한 그 관심 유도 이런 것들을 하는 차원에서 예. 북한의 이 카드를 상당 기간 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육제담 재개 흐름이 나오지 않고 남관계랄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북미 관계가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면 예. 북한은 단계적으로 그 대외 관계에서 또 군사적인 압박 수단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네. 그 단거리 미사일 또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예. 발사랄지 궁극적으로는 핵실험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한미중이 그 협조 속에서 충분히 하면서 예. 그러한 그 북한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꺼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그러면서 예. 이제 대화로 문제를 예. 풀어가는 그런 행보가 그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결국에 말씀하셨지만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포격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북한이 그 원하는 걸 끊임없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감행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여전히 이제 북한은 그 국제사회의 관심 또 그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는 예.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그 간헐적인 또 단계적인 저강도 무력 시위의 행태를 앞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 당장은 그러한 그 북한의 행보 자체가 예.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북한 나름대로 그러한 그 무력 시위를 통해서 그 판 자체를 북한이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앞으로 행동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최근에 좀 시기를 좀 앞에서 보면은 네. 핵실험보다는 뭐 저강도 무력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은 이제 도발한다면. 그 북한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관계랄지 예. 또 북미 관계랄지 전반적인 대외 관계의 흐름 자체를 보면서 아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은 아마 그 여러 가지 우리 남쪽의 이제 그 지금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뭐 그런 것들도 북한도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감안하고 있을까요? 저는 감안하고 있다고 예. 봅니다. 예. 북한 나름대로 지금 예.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의 무력시가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제 감정 자체는 뭐 아주 나쁜 쪽으로 항상 남남 갈등을 뭐 그렇습니다. 생각을 이제 더 갈 하고 가능성이 있다 움직일까요? 이렇게 예.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북한도 지금 파는 상황 자체는 좀 더 예.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예.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북한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북 관계 현재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소강 상태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행이 되는 듯 하다가 뭐 지금 대남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네. 과연 지금 뭐 어떤 상황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남북 관계는 지금 이제 뭐 완전히 교착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뭔가 동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 진도 그 사건 때문에 예. 그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예. 북한도 역시 지금 국면들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핵 문제가 좀 더 풀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당분간 그 소강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